자, 오늘 할 내용은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 그, 말 그대로 서로 상자에다가 관련 관자, 그러니까 변수들 간에 서로 관계가 있느냐,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얻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둘째 답변을 할 테고, 어떤 사람이 1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라고 했을 때, 이 1과 2에 대한 어떤 숫자적인 의미는 없죠. 그냥 1과 2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겨준 것이고, 뭐 이 번호들을 다 더해가지고, 뭐 남자가 쭉 뭐 1이고, 여자가 뭐 다 2고 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뭐 평균을 내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항목을 나누는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명목 데이터라고 이야기해요. 명목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점심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구내 식당, 회사 주변 식당, 회사 근거리 식당, 편의점, 이것도 역시 항목으로 돼 있고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명목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목 변수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대체적으로 뭐 빈도수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인구 통계 같은 거 할 때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런 거 할 때만 좀 사용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분류하는 데 이제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숫자로 얻게 되는 척도 데이터인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리커트 5점 척도 같은 경우죠. 전혀 중요하지 않다서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귀하는 점심시간에 음식점을 선택할 때 맛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럼 나는 뭐 4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4번 질문은 점심시간에 음식점을 선택할 때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가격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얻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쭉 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남자, 여자 분류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해서, 뭐 맛에 대한 중요도, 남자들은 맛에 대한 중요도가 4점이고, 여자들은 뭐 4.8이더라. 그러면 맛에 대한 중요도는 여자들이 더 높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중요도는 남자가 4.5, 여자가 4.4다. 그러면 여자가 좀 낮긴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척도 데이터고, 이 명목 데이터는 분류하는 데 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분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은 관계 또는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교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계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설 3 같은 거, 가설 3이 아니라 가설 2요. 예. 남녀 간의 맛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이 변수하고 이 변수하고 이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이라는 변수와 그다음에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명목 변수와 명목 변수의 관계를 볼 때가 있고, 또 명목 변수와 계량 변수를 볼 때가 있고, 계량 변수와 계량 변수의 관계를 볼 때가 있는데, 만약에 명목 변수와 명목 변수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보는 거죠. 이거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성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주로 어디 식당을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를 그리면 이런 거죠. 남자, 여자 분류하고, 그다음에 주로 가는 식당이 어디냐? 구내 식당이다, 주변이다, 좀 멀리 간다, 차량 타고 간다, 편의점이다.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빈도수를 구해봤더니 남자들은 거의 뭐 구내식당을 가고, 여자들은 구내식당 간 사람이 적고, 주변에 나가서 먹더라. 남자들은 주변에 나가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빈도수를 구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남녀 간에 식당을 선택하는 취향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이 두 개의 명목 변수 간의 관계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음번에 배울 이제 교차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남녀별로 뭐 맛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냐, 뭐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남녀 간의 비교이긴 하죠. 남녀 간의 비교이지만 이 남녀라는 변수와 맛의 중요도라는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것,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목 변수하고 척도 변수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평균 비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게 이런 겁니다. 또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면 척도와 척도 간의 관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충 뭐 이런 거 가끔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격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격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서로 반대로 갈 것 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가요. 중요한 사람은 둘 다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별로 다 둘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과연 이 맛의 중요도와 가격의 중요도 이 두 개의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것이 오늘 할 이제 상관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명목 대 명목을 하면 교차 분석, 명목 대 계량을 하면 평균 비교, 계량 대 계량을 비교하는 거면 상관 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것은 계량 변수와 계량 변수 간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정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증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프로 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이라는 것을 구하고 그다음에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근데 이 상관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분산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관계수를 구한다는 것은 추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을 할 때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관계가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차이 없다, 관계 없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관계 없다가 연가설로 들어가고요. 대립가설, 즉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연구가설은 뭐 차이 있다, 관계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있는지 보이려면 연구가설이 채택이 돼야 되죠. 연구가설이 채택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검정을 했을 때 P값이 어떻다고요? 작게 나와야 되겠죠. P값이 작게 나와야지 연구가설이 맞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P값이 적으면 좋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P값이 적으면 연구가설 채택한다. 즉 관계가 있는 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점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산점도는 2차원입니다. 2차원. 보통 이제 2차원으로 그리게 되겠고 연관성에 대해서 살짝 정의 좀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런 산점들을 좀 보시면 키하고 몸무게예요. 당연하겠지만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크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변수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키가 작아지면 몸무게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직선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요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1차 함수. 직선이죠.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해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양해상관. 이렇게 방향이 우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해상관이라고 하고요. 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만약에 흡연량하고 기대수명을 우리가 체크를 했으면 담배를 많이 피면 빨리 죽죠. 오래 못 산다는 건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두 변수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일 때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는 증가하는 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는 이것을 음해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땐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기면 양해상관, 이렇게 생기면 음해상관, 이렇게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납작하니까 얘도 뭐 상관이 있나 싶은데 이거 지금 납작할 뿐이지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 0이죠. 뭐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나도 패턴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뭐 수학을 좀 할 거예요. 공분산이 무엇이냐? 분산이란 말은 이제 조금 많이 들어봤죠. 이제 분산. 분산은 뭐냐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x의 분산이다. 그러면 분산 이제 베리언스죠. 베리언스인데 x의 분산이다. 그러면 x가 가운데 평균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차이를 구한 다음에 쭉 더하면 안 되죠. 이게 한쪽이 플러스는 한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그래서 제곱을 해서 쭉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대값은 평균과 같은 의미니까 에버리지는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눴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y의 분산은 y에서 평균 빼주고 제곱한 다음에 그것의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분산은 뭐냐면 지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값을 2번 곱한 거거든요. 이 값을 2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한 번은 이 값을 곱하고 한 번은 이 값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코베리언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코베리언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예. 지금 양의 상관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x의 평균입니다. x의 평균. 여기가 y의 평균이에요. x의 평균보다 크고 y의 평균보다 큰 이쪽 값들이 많고 이쪽 값들이 많죠. 예. 이쪽 값 한번 보실까요? 이쪽 값의 x 값은 여기에요. x 값은 여기니까 x에서 평균 빼주면 요만큼, 예, 요만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값에서 y 값에서 평균 µy 빼주면 이것도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평균 빼주고 y에서 평균 빼준 거 곱해있다는 얘기는 요가 플러스에서 곱하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은 어떻게 될까요? x 값이 여기인데 요만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나오고요. 요 값은 y 값이 여기인데 여기 빼주니까 또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라서 또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가 돼 있으면 코베런스 값이 커져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양의 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쪽이 x의 평균이고 이쪽이 y의 평균인데 이 값은 x에서 평균 빼주면 플러스인데 y 값 여기에서 평균 빼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값도 보시면 x에서 평균 빼주면 마이너스, y에서 평균 빼주면 플러스해서 이번엔 마이너스 곱해 플러스해서 또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음의 상관일 경우에는 코베런스 값이 또 굉장히 작아져요. 음의 값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코베런스 값에 따라서 공분산의 값에 따라서 양의 상관이면 공분산이 크구나, 음의 상관이면 공분산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그림을. 왼쪽 그림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좀 XY가 뭐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좀 둔한 관계고, 이쪽 관계는 어때요? 거의 뭐 일직선상의 관계죠. 완전히 정확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는 어느 게 더 높아요? 이쪽이 훨씬 더 관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코비런스 값을 구해보니까 여기 구한값 나오죠. 코비런스 값은 이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코비런스 갖고서는 비교하기 힘들구나. 그럼 어떡하지? 얘가 왜 크게 나왔지 보니까 이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쪽은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이 표준 편차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자. 뭘로 표준화 시켜주냐면 표준 편차로 표준화 시켜주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 시켜준 값이 바로 코릴레이션이 되고 상관계수가 되고, 그때 이제 이쪽에다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상관계수를 코베리언스 값을 x의 편차, y의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그것이 상관계수입니다. 관계라는 게 릴레이션이죠. 릴레이션. 서로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계수란 뜻이죠. 계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쓸 때도 뭐 코릴레 이렇게 써 있죠. x와 y의 관계, x와의 관계를 코베런스를 각각의 표준 편차 나눠준 값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상관계수예요. 이것이 상관계수인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서 구하려면 우리가 이게 아까 이렇게 됐다 했죠. x에서
x의 평균, y의 평균, 그 다음에 편차 이렇게 한 거라서 우리가 요 값을 지금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에서 평균 뮤 대신에 x바, y에서 뮤 y 대신에 y바 이렇게만 대체해 놨어요. 이렇게 대체하고 요 expectation은 시그마하고 n분의 1하고 이것도 n분의 1하고 n분의 1하고 해서 나중에 다 지워져서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상관계수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계수를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표본 상관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논문을 보는데 내가 상관계수까지는 배웠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피어슨 상관계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건 그냥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상관계수를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걸 잘 정리를 했거든요. 피어슨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표본 상관계수인데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자, 이 상관계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1이면 완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 x를 찍고 이 y축에도 x를 찍어요. 그러면 x 찍을 때 여기 똑같이 x니까 데이터들이 다 일직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x하고 x 상한계수를 구해보면 x와 x의 상한계수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여기다 x하고 y 대신에 x를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거 똑같으시니까 또 루트 없어지고 해서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1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x하고 마이너스 x를 찍으면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고 위아래는 똑같아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한계수를 생각할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계가 없으면 얼마요? 0이요. 관계가 아주 높으면 1에 가깝겠죠. 관계가 높긴 높은데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상황계수를 보고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런 그림을 갖고 왔어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이긴 하지만 1이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정말 한 0.9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얘기를 0.9일 때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관계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상황계수는 마이너스 붙어 있죠. 이 사람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번갈아서 보여줬는데 자, 마이너스에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이렇게 돼 있는 관계를 보이면 한 0.8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밀접하면 0.9. 근데 0.7은 조금 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 정도 관계면 0.7 정도 나오는 거고요. 더 벌어지면 한 0.6, 0.5 정도만 돼도 좀 보이긴 보이죠. 0.5만 돼도 보이긴 보이는데 0.4 어떠세요? 0.4.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때부터 조금씩 좀 흐릿해지죠. 이렇게 돼 있는 관계긴 한데 잘 안 보이고 0.3 정도 되면 와, 이게 뭐 있나 없나 뭐 이럴 정도가 됩니다. 한 0.1 정도 되면 예,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여러분들이 통계학 교재를 보시면 교재는 너무 과장돼요. 그래서 이런 막 예제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상황에서 구하면은 0.9, 0.8 이 정도 나오는 줄 아는데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갖고서 분석을 해보면 0.5 정도 나오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뭐 0.3에서 0.1 사이 이 정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사람 또는 사회과학적인 데이터잖아요. 이것들은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끔가다 어떤 책에는
상관계수가 0.5가 넘어야 높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책이 있어요. 저는 그런 책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상관계수가 뭐가 넘어야 좋다 이런 얘기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 데이터에서는 한 0.7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회과학 데이터에서는 한 0.3 정도 넘으면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높고 낮은 것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3 정도 나오면 야 이게 데이터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회과학 특히 경영학 같은 데서 뭐 증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증권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와 이거 완전히 뭐 대박이죠. 뭐 이거 갖고 투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높다 낮다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 제 말의 결론을 아셨죠? 높다 낮다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 결국엔 우리의 관심은 뭐다? 네, 있다 없다로 바뀐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네, 그래서 관계가 없다. 상관계수가 0이다.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이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근데 검정 통계량은 방금 R 봤죠? R. 네. R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T분포를 따른대요. 아, 되게 복잡하죠. 이걸 발견한 사람이 피어슨이에요. 그래서 이 R을 피어슨 상관계수라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자세한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유의 확률을 구해서 P값을 구해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우리가 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상관계수를 구할 거예요.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여기서 영어 수학 점수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시고 몇 명의 데이터입니까? 10명이에요? 20명이에요? 10명이죠? 예, 데이터 10명의 데이터예요. 한 사람한테 데이터를 몇 개씩 얻었어요? 2개를 얻었어요.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 케이스는 10이고 변수는 2개입니다. 지금 우리는 2개의 변수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영어란 변수와 수학이라는 변수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먼저 산점도를 그린다 그랬었죠. 산점도를 그립니다. 산점도는 그래프에 가셔서 레거시 대화 상자에 레거시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그리는 것들을 모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산점도 들어가셔서 단순 산점도 정의하시고 영어 점수를 X축에, 수학 점수를 Y축에, 뭐 X축, Y축 바뀌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가 몇 개 없으니까 지금 패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뭐 더블 클릭 같은 거 하셔가지고 그러면 도표 편집기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전체 회기선 적합이라 이거 누르시면 이런 패턴이 있다고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선형 관계가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점도를 그려보는 가장 큰 이유는 눈으로 먼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가 선형 관계인가 곡선 관계는 아니고 선형 관계인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형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이제 상관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가셔서 지금 상관 분석이 따로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것이 이별량 상관입니다. 이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관계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아무리 변수가 많아도 2개씩 짝져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별량 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영어 점수 보내고 수학 점수 보내서 피어슨 상관계수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상관계수 이렇게 구해줍니다. 상관계수 구했어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황에서 얼마 나왔다고요? 0.6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왜 1일까요? 영어와 영어 점수 X하고 Y요. X하고 Y. X하고 X의 상황계수는 당연히 1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그래서 여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Y하고 Y니까 1이고요. 이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X하고 Y 상황계수, 이건
y와 x의 상한계수. 순서가 바뀌어 상관없죠. 똑같죠, 값이. 예,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코릴레이션 xy나 코릴레이션 yx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확률이 0.045예요. 예. 유효 확률이 뭐보다 작아요? 0.05보다 작으니까 어떻다? 관계 있다. 예.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관계 있다예요. 그런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이 나오고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별을 붙여줍니다. 별. 이 별이요. 그래서 이 별이 뭔지를 밑에 봤더니 0.05 수준에서 이게 0.05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별 2개짜리가 있어요. 별 2개짜리. 그리고서 별 2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상관관계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0.01보다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별 2개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관계가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림으로 봤어도 그랬었는데 영어하고 수학하고 서로 어떻다고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부분 지금 뭐 영어 점수나 수학 점수가 신경이 쓰이는 자녀를 두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애가 수학을 못하면 일단 영어부터 보낼까요? 영어랑 수학이랑 관계가 있는데 분명히 네가 수학을 못하는 게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또는 맞아 요즘 뭐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데 관계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관관계를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라는 과목 속성하고 수학이라는 과목 속성은 관계가 없죠. 관계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2개의 점수가 낮고 어떤 학생은 2개의 점수가 높아요. 네, 바로 밑에 있네. 얘는 어떤 학생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고 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 잘하는 거예요. 예, 영어라는 과목과 수학이라는 과목에 관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면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여기다가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썼는데 영어와 수학이 상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은 좀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 분석입니다. 이거 갖고서 심층 분석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상관 분석 방금 배우셨지만 되게 쉽잖아요. 되게 쉬워요. 그냥 쫙 하면 상관 분석하고 상관계에서 나와서 뭐 1에 가까운지 보면은 관계 있다 없다 쫙쫙 나오니까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통계학을 잘 안 쓰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관계수 한 개를 써드렸는데 수학적인 관계입니다. 수학적인 속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관계 있는 것이지 영어하고 수학까지 이것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인데 미국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범죄율하고를 이렇게 상관관계를 구해봤어요. 아이스크림 많이 팔린 날에 범죄가 많았었고요. 아이스크림이 적게 팔린 날에 범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범죄율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상관계수가 무려 0.92가 나왔습니다. 아주 높게 나왔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판매 금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알겠죠. 예. 아이스크림하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 무슨 사람들의 범죄 본능을 깨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날은 어떤 날이요? 더운 날. 더운 날은 어떤 날이요? 짜증나는 날. 불쾌지수 높은 날이죠. 그래서 범죄율이 높게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심층 분석에 써가지고 아이스크림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바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초기 단계의 그런 분석이지 심층 분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형관계 측도이다. 이게 X하고 Y가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소한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이건 뭐 2차 함수 또는 뭐 어쨌든 곡선이에요. 곡선 관계인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한계수 0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선형관계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선형관계만. 이 R 갖고서는 곡선관계는 못 찾아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처음에 산점도를 그리고 시작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형관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선형관계가 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분산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 x의 분산, y의 분산, 공분산 이렇게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죠. 이렇게 x, k개의 변수가 있고 그랬을 때 x1의 분산, x2의 분산, 뭐 x3의 분산, 뭐 xk의 분산 이렇게 분산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값은 x1과 x2의 공분산이에요. 여러분 공분산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값은 이제 변수 x1이 갖고 있는 x1이라는 변수 갖고 있는 변동을 뜻하는데 요 값은 x1과 x2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별량. 이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까 x하고 이거 x1, x2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공분산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면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x1이 움직임에 따라서 x2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서로 정보가 없으면 0이고요.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 이 x1의 움직임에 따라서 x2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 우리가 이 공분사 행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수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변수의 정보. 그리고 이제 상관계수 행렬은 이것들을 표준화해 준 거거든요. 이 값을 표준화해 준 거예요. 그 각각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해 준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표시되냐면 x1이 갖고 있는 정보가 1이에요. x2 갖고 있는 정보가 1. 각 변수의 정보의 양이 1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변수가 갖고 있는 공유하는 정보가 상관계수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변수가 많으면 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커지겠죠. 변수가 많으면 매트릭스가 커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많이 복잡해질 텐데, 여러분 생각엔 변수가 많은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적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렇다면 상관계수가 높다는 얘기는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정보가 많다는 얘기니까 조금 딴 거를 좀 빼고도 적당히 설명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다면은 이 변수 수를 좀 정리할 수 있어요. 변수의 수를. 좀 적은 변수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것이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할 때 이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해서 요인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끼리 묶어줍니다. 이렇게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상관계수가 높다는 얘기는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축약시킬 수 있다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쓸 때 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상관계수 행렬이. 자, 뭐 아직 뭐 상관계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데이터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13가지 질문을 했는데 먼저 너 지금 현재 애인이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있다, 없다. 뭐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뭐 6개월, 최근 6개월까지는 있었는지 또 있었다, 없었다, 뭐 아예 없었다, 뭐 이런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 5개 질문이 너는 이성 친구를 사귈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외모. 외모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경제력, 학력, 성격, 가족, 예, 이런 걸 다 물어봤어요. 5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5점 척도니까 외모 5점, 경제력 3점, 학력 4점, 성격 5점, 가족 3점, 뭐 이렇게 답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만족도. 곽거풀들이 많은데 무슨 좀 위험한 걸 물어봤죠.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로 물어봤고, 네, 현재 사귀는 사람과 계속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럴 리 없다. 뭐 이런 거 물어봤고요. 성별, 나이, 연령층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상관 분석을 했어요. 여기 요 외모, 경제력, 학력, 성격, 가족 요 5개의 변수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상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 분석하기 전에 먼저 그래프를 그려라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렸어요. 그래프 그릴 때 단순 산점도 그리면은 딱 2개밖에 못 그리기 때문에 행렬 산점도를 그려야 됩니다. 행렬 산점도. 그래서 안옮기 전에 행렬 산점도 체크하시고 정의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개를 행렬 변수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얻어지냐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그림은 뭐죠? 약간 좀 작긴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쪽이 외모고 이쪽이 경제력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좀 관계가 뭐 어떤 건 좀 있어 보이고 좀 아예 없어 보이는 것도 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뭐 곡선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관계수를 구했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상관 분석 가서 이별량 상관 그리고 5개의 변수를 집어넣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계가 있는 것들은 별표가 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딱 보니까 별표 쳐져 있는 게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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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아셨겠지만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든지 아래쪽을 보든지 둘 중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게 높아요. 뭐하고 높아요? 학력하고 경제력. 또 뭐하고 높아요? 가족하고 경제력. 가족하고 학력. 상관계수가 되게 높죠. 0.5가 될 정도니까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중에서 뭐가 높으냐면 학력과 경제력과 가족이 높았습니다. 예. 얘네들 뭐 심층 분석하지 말라 그랬지만 제가 뭐 이거 갖고서 해석을 하면 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 경제력하고 학력하고 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경제력이 지금 뭐 대학생 때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학력이 좋으면 그것이 곧 경제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뭐 학력하고 또뭐 가족 이런 것도 높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집이 얼마나 뭐 잘 사느냐, 부유하느냐, 뭐 위에 형들은 뭐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모하고는 인원이 적어서 그랬는데 여기 잘 보시면 외모하고 성격하고가 외모하고 성격하고가 상관계수가 0.3 정도 되고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긴 크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인원수가 아주 작았다고 보면은 그냥 이걸 0.1 정도 유의 수준을 보면은 그래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하고 성격하고 관계 있어요. 겉과 속이죠. 겉과 속. 제가 이거를 변수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참 놀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2가지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볼 때 2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거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을 보겠죠. 예, 그 사람 자체는 뭐예요?
겉은 외모고 안은 성격이고요. 바깥은 경제력, 학력,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뭐 이거 갖고 심층 분석하면 안 되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요인 분석 때 한번 또 해볼 거예요. 요인 분석 때 하면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자체하고 배경하고 두 개 나뉘어서 요인이 나오게 됩니다.